안녕하세요. 그림책을 만드는 고정순입니다. 오늘 조금 색다르게 시작해봤어요. 근데 똑같은 건 재미없어서 색다르게 시작했는데 여기 길버드 어린이 출판사 식구들이 지금 안 보이는 곳에서 고군분투 중이에요. 네. 오늘 약간 그림 설명하면서 그리고 또 제가 나의 계좌친구에게를 만드는 과정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현장에서 울리는 생생한 소음이 있을 거예요. 그 어떤 소음 속에서도 자신만의 소리를 잃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라방 시청해 주세요.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림을 다시 그리고 작품이 나오고 설명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어떤 이야기를 주로 나눠야 하나라는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또 현장에 오셔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엔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좀 새로운 스타일의 전시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액자에 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사되는 게 아예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실제로 눈으로 이렇게 딱 보시면 이 유화의 질감을 하나하나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들어올 때 카메라가 비쳤던 글렌 굴드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봤던 어떤 독자의 후기 중에 한 예술가에게 다른 예술가가 바치는 초상화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놀랐어요. 사실은 초상화를 내가 그린 거잖아요. 자기의 어떤 자화상, 초상화 이런 것들을 자기가 그리고 그 사람이 헌정한다는 의미는, 그리고 또 예술가가 예술가에게. 그래서 오늘 저는 글렌 굴드를 그렸으면서 동시에 이해받기 힘들었던 어떤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시장 입구에 딱 들어오시면 글렌 굴드 얼굴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계단을 올라오시면 여기 세 작품이 색감이 거의 비슷합니다. 유년 시절의 굴드입니다. 굴드의 별명은 토론토의 소년이었어요. 토론토에서 가장 유명한. 가끔 저에게 글렌 굴드 속에서 고정순이 얼핏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글렌 굴드는 저와 다르게 아마 10살 무렵부터였을 거예요.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저랑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년 시절에 글렌 굴드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왜 유년부터 시작했을까요? 사실 최고 정점으로 설명 없이 바로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저는 유년 시절부터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글렌 굴드 할머니의 말이 굉장히 인상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글렌 굴드에 대한 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술가에 대한 저서가 가장 많이 보유된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다른 작가에게 끝없는 영감을 주기도 하고요. 그의 궤벽을 사람들은 뭔가 하나의 이슈로 만들고 싶어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읽은 책에 피아노 솔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 그곳에 글렌 굴드 할머니의 말이 나옵니다. 굴드는 피아노 건반을 하나하나 눌렀고 그 소리가 사라지기 전에 다른 건반을 절대 누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고요한 소리를 그대로 자신이 듣기를 원했던 어린 시절 굴드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성인이 되어 그의 광적인 집착과 예술을 향한 열정의 조그마한 시작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서 유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년 시절 그가 피아노를 사랑했을 때에는 유명세, 돈과 명예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가장 자연적인 예술가의 모습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유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 소년들과 같이 친구들하고 달리는데 유명한 일화가 있더라고요. 글렌 굴드가 공을 이제 친구들이 놀 때 던지면 안 받았대요. 공을 받다가 손이 다칠까봐. 그래서 그냥 공을 맞았대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아이들과 같이 노는 것보다 중요했던 자신만의 세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년의 어느 호숫가를 이렇게 달리고 있는 소년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화자가 의자입니다. 네, 그냥 시원하게 이야기하면 화자가 의자인데, 그런데
화자가 의자인 걸 처음부터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대단한 스포일러는 아닌데 저는 영화를 볼 때도 그런 생각해요. 스포일러가 공개되면 재미없는 영화는 그냥 재미없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자가 굳이 스포일러는 아닙니다. 하지만 책을 처음 보는 분들이 이 사람은 도대체 누가 친구라는 걸까 하는 아주 작은 장치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하얀 개가 보이실 겁니다. 마치 이 친구인 것처럼 하려 했으나 중간에 저 친구가 사라지니까 눈치는 챘을 겁니다. 동물을 굉장히 사랑했다고 해요. 글렌 굴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과의 소통보다 오히려 음악 그리고 동물과의 소통을 더 소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아주 작은 공통점을 저도 발견했던 것 같아요. 글렌 굴드가 동물을 사랑했고 그리고 연주할 때마다 함께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글렌 굴드 사진을 검색해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고민 중에 하나가 글렌 굴드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전형적인 사진들을 피해가는 게 저의 큰 숙제였어요. 왜냐하면 굴드가 워낙 유명하기도 했고 그리고 자료를 그대로 차용했다는 느낌이 제 느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진 작가들이 이미 느낌을 한번 해석한 사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년이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죠. 바로 바닥이 약간 물에 잠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괴괴한 생명체들이 피어납니다. 굴드가 피아노를 연주할 때 상상의 세계를 자신만의 세계로 빠져든다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다라는 평론가들의 말도 상당히 많았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을 거라는 저의 어떤 느낌을 그림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그림 그릴 때 사람보다 사람 외적인 다른 생명체를 그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럴 때 느끼는 무한한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실제로 글렌 굴드 인터뷰나 여러 저서들에도 거론이 됐었는데 어머니가 상당히 걱정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굴드는 피아노를 좋아하는 건 좋은데 나쁜 자세로 피아노를 쳤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은 대부분 자세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피아노 학원 다닐 때 손을 동그랗게 하고 뭐 허리를 세우고 저 그렇게 치는 피아니스트 많이 못 봤던 것 같은데 굴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아노만 매달려 있는 글렌 굴드를 걱정했던 어머니가 다른 방에서 내가 음을 연주하면 그 음이 이 음의 이름을 맞춰라. 맞출 때마다 방으로 다가올 수 있다. 했던 음의 숨바꼭질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제가 이 그림 표현할 때 사실은 유럽의 어느 늦은 오후 그것도 약간 살짝 그 여름의 늦은 오후, 나른한 오후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림자 같은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 작품은 유화로 작업을 했어요. 사실 이번 작품에 좀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재료여서 제가 좀 당황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약간 휘발유성으로 희석해서 만드는 게 유화의 어떤 작품의 속성인데 저는 건강상 그걸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화를 한번 포기했었어요. 근데 너무 쓰고 싶더라고요. 아크릴보다 좀 풍부한 색감이 나면서 왠지 글렌 굴드는 그렇게 하고 싶었고 그리고 건강이 점점 나빠지면서 더 나쁘기 전에 나한텐 이거가 도전이 아닐까. 제가 잘가 때 이렇게 그리는 거 마지막일 것 같아서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계속 어떤 그런 거짓말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비밀이에요. 조금이라도 좀 성할 때 다시 한번 유화를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 김소희 작가가 물로 희석할 수 있는 유화가 있다. 그 수용성 유화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붓도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였지만 물티슈가 상당히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빛 같은 거 표현할 때 흰색을 바른 게 아니라 물감을 모두 그리고 그림 다 그리고 나서 물티슈로 문질러서 다시 지워낸 방식입니다. 그래서 유화와 수채화가 좀 공존해 있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구한테 미안한 기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평소에는 잘 안 쓰는데 이 그림 쓸 때
고백하건대 한 좋게 50통은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만이 어렸을 때보다 더 썼죠. 그래서 준비하는 마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스캔 받으러 촬영을 했거든요, 사진으로. 근데 저희 편집장님이 그림을 갖고 오겠다 바로 전날 새벽에 잠을 자는데 너무너무 이 표정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조금 희미하게 옅게 웃었으면 좋겠는데 그림이 약간 웃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마치 고단한 어떤 숙제를 푸는 것 같은 소년의 표정을 새벽에 일어나서 바꿨습니다. 그림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놓기가 좀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헤일이 파라텍스트 갤러리라고 제가 처음 여기서 자예가 전시를 했었어요. 원화 전시를. 이 공간입니다.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자예가 원화 전시가 다 끝나고 갤러리가 이제 딱 닫기 무렵에 이 마감을 했어요. 원화를. 기분이 되게 묘했습니다. 그림을 전부 보내고 팔린 그림들을 보내고 다시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이것 또한 전시를 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그림에 대한 애착이 없는 걸까? 왜 이렇게 빨리 떠나보내고 싶어 하나? 라는 고민을 그때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전 저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 그림이 그들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는 순간까지만 사랑했던 것 같아요. 가면 끝이에요. 그보다도 그림을 어떤 소유한다는 게 다음 그림으로 나아갈 때 저를 좀 발목을 잡는 것 같아서 좀 더 씩씩하게 다음 그림으로 나가고 싶어서 이번 그림도 전시도 모두 판매할 예정입니다. 서두르세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보실게요. 아마 청년기의 글렌 굴드에 해당할 겁니다. 지금 유년 시절의 굴드의 어떤 색감에서 보면 주조를 이루는 색감이 약간 밝습니다. 그리고 자연에 가깝고요. 하지만 이제 굴드, 피아니스트가 된 굴드의 모습은 고뇌와 열정과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색감입니다. 너는 어른이 되어서도 사랑하는 피아노 곁을 떠나지 않는 피아니스트가 되었고 나 역시 너의 곁을 떠나지 않는 친구가 되었지. 이 문장에서 아마 아주 조금은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어요. 도대체 누구야? 걔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굴두를 이야기할 때 의자를 꼭 이야기합니다. 의자가 너무 좋아서 상징적이어서도 있지만 사실은 살아생전 굴두가 녹음을 할 때나 전시를 할 때 제발 의자 좀 갖고 오지 말아라 라는 권고를 많이 들었다고 해요. 일단 너무나 삐그덕거리고 시끄럽고 그리고 저기 앉아서 계속 몸을 사방으로 뒤트는 굴두를 사람들은 약간 정신사납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굴두는 아버지가 만들어준 저 의자가 아니면 절대 다른 의자에는 앉지 않았다고 해요. 제가 시소를 작업했을 때 라방을 했었어요. 그때 편집장님한테 나에게 피아니스트가 한 명 있다. 아버지가 만들어준 의자에만 앉았다. 까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러면은 계약을 하죠. 라고 해서 뭔가 약간 상당히 이상한 작업 과정을 통해서 그때 아마 글렌 굴드가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물 마실게요. 고민하는 굴드에 대한 그림이 사실은 이 모든 그림 중에 가장 어려웠습니다. 굴드의 전성기를 더 표현하고 더 멋있게 더 역정적으로 그리고 글렌 굴드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그 곱슬머리가 막 휘감겨서 내려오고 막 몸을 뒤로 젖힌 굉장히 많습니다. 드라마틱한 연출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저는 약간 마치 정지 화면처럼 조용하고 고요하게 그리고 싶었습니다. 절정에 오른 굴드의 어떤 모습도 저는 늘 항상 그가 고뇌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주회를 싫어하는 연주자라는 건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연주자에게 연주는요, 청중을 가까이서 보는 것도 있지만요, 더 나아가서는 현장감을 즐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공연인데
굴드는 그걸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본인을 너무 우습다고 생각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인터뷰에 나옵니다. 연주회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아노의 이동도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본인이 치는 피아노에만 앉고 싶은데 그걸 찾는 일도 사실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을 좀 걱정했다고 해요. 본인이 자꾸 비행기 타고 여기저기 이동하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순회 공연을 많이 하지 않은 다른 유명한 피아니스트들보다도 순회 공연이 적었던 피아니스트입니다. 제가 아마 이 그림, 제가 맨 처음 그린 그림이 이걸 거예요. 왜냐면 가장 중요했던 글렌 굴드의 단서는 태양이 반짝일수록 다시는 어둠을 향해 걸어간 날이 많았다는 게 저는 주요 핵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는데 본인은 여전히 자신의 소리를 찾는 일에만 더욱 집중했고, 그게 쉽지 않았다는 거를, 그 고뇌를 저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 이야기가 제일 하고 싶었는지 최근에 알았어요. 네, 제가 정진호 작가랑 같이 시침이 떼듯 생을 사랑하는 당신에게라는 에세이에 녹슨 피아노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책이 나오고 나면 나는 온통 악몽에 시달린다. 마치 거대한 괴물에게 깔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기도 하고, 독자의 반응들 때문도 있지만 제가 작업한 게 밖으로 나아가서 보여지는 평가보다 더 두려운 건 저 스스로에 대한 판단. 나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나? 제대로 했나? 라는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굴드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박수보다 중요했던 건 자신이 내고 싶었던 자신의 선율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고뇌하는 굴드의 모습을 담고 싶었고, 여기서부터는 색감의 주조가 약간 블루로 바뀝니다. 그리고 약간 보색 대비로 붉은, 이게 맨 처음 연습할 때 나왔었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리고서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인가? 이게 얼굴이 아닌데, 손인데, 분명히 손을 그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정확하게 글렌 굴드의 손을 찍은 사진을 보고 묘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굴드 손보다 제 손을 더 닮았다는 고백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글렌 굴드의 손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라고 실망하시는 굴드 팬도 있을 수 있지만, 어느 틈엔가 제가 이 그림에 감정을 좀 많이 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아니스트의 손이라는 게 곱고 우아하고 아름답고 하얗고 길고 여러 수식어들이 있을 텐데, 저는 마치 노동자의 손처럼 묘사했다는 게 아마 굴드의 실제 손하고 조금 다른 느낌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굴드는 옷을 자신의 차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그 점도 저랑 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 옷이나 입는 거. 굴드의 어머니가 제발 옷 좀 예쁜 거 입고 연주회 나가라 해도 절대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년에는 거의 똑같은 옷만 입은 걸로 포착돼요. 이렇게 굴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담으면서 이 고민에서 이제 굴드가 고민을 넘어서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아마 여기서부터 제가 그림을 어떤 어조로, 어떤 톤으로, 어떤 온도로 표현을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아주 깊게 들어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어떤 장면을 그려야만 그가 고민을 만나고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가 뭘 그려야 할지라는 이미지가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건 아닐까라는 반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연주회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굴드가 고민하는 거와 상반되게 사람들은 설레게 그를 기다리고 아무것도 없는 무대에서 이제 커튼이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장면에서 사람들의 기대와 굴드의 고민을 좀 대비시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굴드는
산책을 가죠. 연주회 사이에 틈에 이제 산책을 가는 장면. 여러분들 많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책할 때에도 악보만큼이나 자주 들고 다녔던 게 바로 저 의자입니다. 의자를 들고 산책을 나섭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이게 약간 인공물, 무슨 지하철역인 것 같기도 하고 버스 정류장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부터 굴두는 자신만의 선율에 대한 고민을 추상적으로 접근하는 저의 어떤 표현법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음파 파동을 좀 그려보고 싶었어요. 여기서부터 글렌 굴드의 고민과 그리고 그의 선율의 파동을 같이 이어서 쭉 한번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 보실 때 이거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영화에서 보시면 생활 이렇게 우리 하고 있는 밥상에서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하늘에 구름이 떠 있거나 이런 것처럼 어떤 일상의 판타지 같은 장면을 좀 연출해 보고 싶었습니다. 자, 이게 표지 그림인데 여기 와서 들었는데 이 그림에 대한 문의가 좀 있었다고 해요. 저는 사실 이 그림을 그리고 제가 화들짝 놀랬었던 건 마치 우리가 좀 종종 봐왔던 고흐의 색감이 납니다. 제가 감히 고흐와 저를 비교하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고흐의 어떤 작업실 풍경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좀 담겨 있지 않나 생각. 고흐를 무척 사랑하죠. 네, 고흐를 어떻게 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봤던 그림들에서 상당히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 그림 전체가 글렌 굴드의 선율에서 영감을 받았던 것처럼 아마 제가 사랑하는 예술가인 고흐가 저에게 살짝 입김을 불어넣지 않았나, 이 그림을 보고서 좋아하는 게 나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티슈를 가장 많이 썼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연과 파동이 같이 겹쳐지는 약간 엉기는 듯한, 그리고 유년 시절에 봤었던 호숫가의 모습 똑같이 재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호숫가에서 시작해서 호숫가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잠깐 산책 가서 많은 것들을 결정하거든요. 저도 산책 나가서 지금 그림책이 어느 정도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교정지를 보기도 하고요. 좀 산책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굴드 책에도 은근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피아노, 의자, 그 다음에 아마 산책이 될 겁니다. 그런 굴드가 이제 마지막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연주를 하고 글렌 굴드는 다시 무대에 서지 않았어요. 글렌 굴드가 연주를 하는 장면과 허밍이 중요한 어떤 표현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허밍이 들리게 하고 싶다라는 아주 이상한 욕심이 있긴 있었어요. 이루지 못했죠. 허밍을 어떻게 보이게 합니까? 그래서 웃기는 거죠. 보이지? 이걸 작업할 때 고민 좀 많았는데, 물감을 붓에서 털어냈습니다. 헤라로 위아래 파동을 그린 다음에 붓으로 털어냈는데, 털어내는 때에 약간 제가 이제 건강이 좋지 않다 보니까 내가 이 작업이 끝나고 한 번쯤은 어떤 시련이 오겠구나라는 걸 그날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손목 상태가 좋지 않음을 좀 느꼈었던 좀 가슴 아픈 그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 현장에서 다른 그림들도 직접 볼 수 있고요. 저쪽에 보시면 제가 그렸던 그림들 중에 원화가 아니라 아트 프린팅도 보실 수 있고, 서랍에 다른 작품들의 원화도 있습니다. 광고예요. 오셔서 주인장에게 다른 그림 보고 싶어요 하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글렌 굴드가 우리에게 이렇게 왔어요. 편집장님이 나의 괴짜 친구에게라는 글을 한 줄 보내주셨어요. 나의 괴짜 친구에게.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저는 저를 부르는 줄 알고 네? 할 뻔했어요. 근데 한 30초 정도 생각해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글렌 굴드의 제목을 이렇게 하고 싶으시구나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럴 만큼 높은 자존감이 아닐까. 난가? 이럴 정도로. 잠깐 앉도록 할게요.
어, 저희 여기 파라텍스트 갤러리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도 있겠지만 헤일의 명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곳도 상당히 좋은데 식당도 많고 여러분들이 즐길 만한 곳도 많으신데 저는 꼭 헤일에 오시면 파라텍스트 갤러리를 들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으로 그리는 그림에 별다른 뭔가 이변이 없다면 이곳에서 계속 판매를 이어갈 것 같아요. 전시와 판매를. 사방에 보시면 아주 예쁜 헤일의 풍경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건 파주는요, 사계절이 모두 다 아름답습니다. 겨울도 겨울대로 굉장히 황량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전시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액자도 좀 독특하게 하느라고 좀 너무 주인장한테 힘들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상하실 때는 편하실 거예요. 유리 이제 반사가 없으니까 보시기도 굉장히 편하실 거고, 그림을 그릴 때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전시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약간 붓터치가 살아있는 이런 표현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액자 덕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글렌 굴드를 어떻게 만들었고 또 어떤 느낌을 가지고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동시에 제가 글렌 굴드를 만들었던 가장 근원의 핵심에는 제가 오늘 아침에 인스타에 아주 이상한 글을 썼는데 보셔서 아실 거예요. 제가 가끔 소외감이나 외로움 이런 걸 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작가가 되고서 사실 상당히 느끼지 않은 편에 속하는데도 가끔 책을 내고 나면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혼자 서 있는 기분이 종종 많이 듭니다. 아마 굴드랑 저의 다른 점이 있다면 굴드는 청중들의 반응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독자의 반응에 굉장히 목을 맵니다. 네. 왜냐면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저는 예술가의 기질에 가깝다기보다 노동자의 기질에 더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를 평가받는 사람이라는 것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지? 내 작품을 어떻게 보지? 라는 거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굴드는 반대로 저에게 네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할까? 그것이 없으면 생활하기 힘들까? 작업하기 어려울까? 라는 질문에 해당할 것 같아요. 글렌 굴드가 저와 비슷하다고 누군가 얘기하는데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제가 작가로서 하는 고민이 글렌 굴드에게 답을 얻었다고 또 생각합니다. 굴드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했던 자신만의 선율, 저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네, 아직 변변한 책다운 책도 못 만들어 봤고 앞으로도 그걸 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없고 그대로 작가가 더 이상 아니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를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쯤이면 좀 멀쩡한 책을 한 권 낼까? 그 책이 나에게 주어질까라는 기대를 좀 저 스스로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그러지 말고 살짝 내려놓자. 그런 생각도 반대로 좀 들기도 하고 건강이 점점 좀 악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불안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인스타에 이상한 글을 올리고도 혼자 많이 부끄러워합니다. 왜 저런 말을 했지?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작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 좀 한참 먼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굴드를 담고 싶었어요. 제가 책방에서 일하는 8년 동안 그의 음악을 계속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가 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의 예술가로서의 태도, 그 무엇보다도 자신이 추구하고 싶었던 세계에 대한 열망, 저도 그런 게
저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책방에서 글렌 굴드 왜 들었냐면 글렌 굴드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는 클래식 모르는데 굴드 나 전혀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굴드를 몰라도 이 이야기를 보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책을 팔고 싶어서 책방에서 일할 때 왜 글렌 굴드를 들었냐면요. 그 책방에서 음반이 제일 많았어요. 글렌 굴드는 80장의 음반을 녹음한 예술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너무 많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일하는 책방에서는 이제 가사가 들리는 곡은 듣지 말자였어요. 그래서 책 읽는데 방해가 되니까 경음악이나 클래식 위주로 음악을 들었으면 좋겠다. 연주곡 위주로. 그래서 듣게 시작한 게 바로 글렌 굴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바흐의 곡하고 달랐어요. 뭔가 해석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고 클래식을 잘 모르는 저로서도 왠지 편안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편안했냐면 저는 나 클래식 몰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저는 시를 잘 몰라요 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와 클래식은 아는 만큼 보일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스토리텔링이 느껴지면 된다고 생각해요. 한 편의 시를 읽을 때 아주 굉장히 멋진 시어들로 장치가 되어 있다 해도 저는 이야기가 느껴지지 않는 시는 저에게 그닥 큰 매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클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베토벤 합창을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처음에 굉장히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 어둡게 시작하는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서 희망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음악에서 느껴집니다. 바흐의 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클래식이 악장과 악장 사이에 여러 가지들 음악을 해석해서 넣는 연주자만의 자신의 연주가 있습니다. 이거를 카덴자라고 합니다. 카덴자를 제가 음악 용어에서 가장 좋아하는데요. 악장과 악장 사이에 연주자가 자신의 애드립을 넣는 겁니다. 그럴 때 보통 카덴자를 본인이 작곡하는 연주자도 있고요. 베토벤처럼 그 카덴자조차도 본인이 계산해서 작곡해서 넣는 작곡가도 있습니다. 굴드의 해석은 좀 분분했어요. 굉장히 좋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너무 찌찌에 가깝지 않나? 클래식을 너무 가볍게 다루는 건 아닌가? 라는 굉장히 고전주의에 입각한 사람들의 해석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 요란한 허밍 소리, 거의 어떨 때는요 허밍 때문에 음이 안 들린다 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글렌 굴드 음반을 들으실 때 이어폰을 끼고 들으면요 정말 허밍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립니다. 저는 그게 놀라웠어요. 뭐가 놀라웠냐면요 굴드 때는 그걸 하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일부러 녹음을 하더라고요. 연주자들이 대고 해요. 그래서 이 놀라운데 그래서 어떤 나름 트렌드를 주도했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우스갯소리로 글렌 굴드 이후부터 피아니스트들이 정말 몸을 더 많이 휘청거리면서 연주를 한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예요. 굴드가 허밍 소리를 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글렌 굴드는 모든 곡의 지도를 머릿속에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지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허밍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인터뷰 같은 데서도 보면 나는 전혀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한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떤 실존했던 인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 전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어차피 글을 완벽하게 복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글을 완벽하게 복원하는 데는 실패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가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걸로서는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책을 내고 저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면서 가슴 아팠던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외로웠던 연주자를 너무 외롭게 둔 건 아닐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는
나의 선율로 살고 있는가?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못한 채 끝난 책이 아닐까 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을 낼 때에도 제가 스스로 하는 이 자문자답에서 자유로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많은 편집자들이 저에게 이제는 편하게 작업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시고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토끼머리 뿔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룰 수 없는 꿈일 것 같아요. 그냥 지금처럼 또 괴로워하고 근데 그 괴로움이 내 즐거움의 다른 모습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여기 전시장에 이렇게 와 있으면서 보니까 워낙이나 이 전시장이 아름답기도 하고 제가 이곳에서 워크샵을 합니다. 그림책 워크샵을. 저기 있는 이 자리에서 13명의 우리 동지들과 함께 이곳에서 워크샵을 하는데 제가 그림을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동지들이 제일 빨리 이 그림을 봤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니까 또 선생님이고 하니까 우와 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네. 모두가 그림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아마 지금 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 수업 끝나고서 라방에 들어와라 출석 체크할 거다 이랬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림책 작가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림책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고 언젠가는 내가 했던 말이 생각날 수도 있을 것 같다. 끊임없이 자신이 연마해왔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자신이 깊어진다고 착각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라. 그게 자기 복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조금 후회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복제를 뭐 벌써 꺼내가지고 파이르고 내가 라떼는 말이다 이러는 높아심 많은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도 했는데 저에게 하는 말이 어떤 것 같아요. 정말 자기 복제만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고민도 많았고 또 이야기의 결이 또 새롭다 보니까 이건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있던 사람, 실존했던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그것도 좀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책이 나왔고 책이 나오고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오기 이전에 이미 고민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더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언젠가 이 고민을 털고 이제 신작을 들어가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괴로운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원인이 계속 밝혀지지 않은 채 제가 깊은 좀 우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조그마한 작업실을 김소희 작가랑 함께 파주에서 조그마한 작업실을 하는데 그곳에 유리에 그림 같은 거 전시해서 보고 싶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길 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유리창 전시를 좀 할까 해요. 그래서 그런 재미난 일들을 하면서 인간 고정수는 일상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즐거움을 찾아가고요. 자가 고정수는 자기를 학대하면서 괴롭게 아마 작업의 시간을 이어갈 것 같아요. 이 모든 걸 포함해서 맨 처음 그림책을 만들었던 그 마음 잊지 않고 열심히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비밀은 아까 물티슈로 그림 그렸다와 매일매일 판매 지수를 확인하고 슬퍼하고 있다라는 거와 주변에 널리 입소문을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시상식에 다녀왔습니다. 이 얘기를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올해 이제 연말연시 다가오고 하니 감사합니다. 상은 여러분들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주려고 해도 독자가 먼저 반응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상까지 볼 정신이 없었어요. 이 책 내느라고 너무 급급해서 나도 상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상을 받을 때 상이 뭔가 잘했다고 주는 거라면 앞으로도 계속 잘할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도 잘할 거냐라고 묻는 거라면 앞으로 내는 책으로 답을 대신하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답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잘 못 만들 것 같은데, 근데 지금보다 더 부지런히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매일매일 제가 그린 인력을 뜯으면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상이 받으니까 기분이 좋고 이제 상금이 입금되면 기분이 더 좋을 거고, 그리고 그 상금으로 친구들과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더 좋을 거죠. 그리고 또 그 상금으로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걸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은 재방송 하지 말고 여기서 확 끊어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매정한 구정순이면 안 되겠죠. 만약에 오늘 시청 못하신 분들은 재방송에서 쭉 이어서 보시고요. 혹시 질문이 들어온 게 있을까요? 없나요? 네. 사실 질문할 수 없을 만큼 완벽했죠. 제가 여러 가지 많이 해봤잖아요. 쇼핑몰 라방도 해보고 오늘 도슨트 또 해보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새롭게 라방을 좀 뭔가 이렇게 해보고 싶다, 저렇게 해보고 싶다 한번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라방이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이상은 제 새로운 공간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겁니다. 따뜻한 온기가 서려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내년에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떠들지?